강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6년의 완전한 새해를 밝히는 새해 설날 직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점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네, 이제 우리 설날이 왔네요. 자, 진짜 어렸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 그 설이 참 많이 기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씩 썰매를 탔던 기억도 나는데 아스라이 그런 시절들이 여지껏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의 그런 놀았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나이를 꽤 많이 먹고도 이렇게 기억이 되는가?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나이 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학원만 보내고 이러면 안 돼. 놀아야 돼. 논 기억은 나는데 공부한 기억, 저는 도서관에 가서 잠잔 기억은 많이 나네요. 주로 잤어. 나는 책만 피면 졸리더라고. 졸려. 이러면서. 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새해니까 제가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오후 한국 마감 이후에 정말로 한 300 몇십 분이 댓글로 저한테 세뱃돈을 주셨어요. 1,000원, 1,000원, 1,000원. 버신 분들은 좀 티 좀 내주세요 해서 했더니 정말 티를 많이 내서 세뱃돈 1,000원, 세뱃돈 1,000원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배가 많이 부릅니다. 진짜 수백 1,000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주 이번 설날 역대급 그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런 느낌의 설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됐고요. 자, 그럼 앞으로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또 뭐랄까 고원 이런 것들은 오늘 그 방송에서 후반부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날이고 편안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어제 오후처럼 좀 느긋하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하기에 앞서서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로 끝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미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죠. 일단 단박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스닥이 좀 이상한데? 나스닥이 좀 불안한데? 뭐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일 그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그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년비로는 전년 대비 2.4%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2.7이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전월비로도 0.3이 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2.6이 2.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근원 전월비만 0.2에서 0.3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4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2.7이면 야 이러다가 3.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는요. 자, 이제 답 나오셔야 돼요. 한 2년 이상 보셨던 분은 바로 답 나와야 되겠습니다. 금리는 떨어졌겠죠.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어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쿡 떨어졌는데 우와 4.2에서부터 4.1이 깨지는 수준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지금은 4.04. 그러니까 또다시 5bp가량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그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또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죠. 나는 미국 국채를 팔았어. 불안해가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오르네. 내가 하는지 맨날 그렇지 뭐. 내가 아니야. 근데 환이 아직 몰라. 환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잘했다고. 마음이 편해. 미국 국채 팔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 자,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이렇게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좀 기분이 그냥 싸했어요. 싸해서 뭐 이거 말고 할 거 많은데 뭐 굳이 내가 미국 국채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실전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니까.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자, 3년 이상 되신 분은 바로 답을 하셨어야죠. 근데 요거는 두 개로 갈라질 겁니다. 명확하게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디죠? 작은 기업이죠. 중견, 중소 이런데 한계 기업 이런데. 그러니까 대출 부담이 큰 데는 금리가 떨어지면 바로 좋은 반응을 받게 되죠. 이걸 반영하면서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1.19%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1.19%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시장도 조금 올랐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나스닥은 떨어졌어요. 0.2%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올라다가 싹 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어제 애플이 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멈추지 못하고 2.2%더 빠졌고 엔비디아도 2.2%. 참고로 어제 저녁에 저희가 도기재판소에 올린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싸냐 비싸냐?
가지고 올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저희도 이제 좀 중견 채널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정도 나오면은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데일리 막 5만 8만 나오는데 15,000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응원을 해주시면 추가로 더 저희가 조성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신박했거든. 근데 판사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거기 나온 판사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대형주들 다 빠졌어요.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메타 다 빠졌습니다.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형주들 중에 주요한 주식들이 모두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다행히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반도체 주식들은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설비 증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어플라이드 멀티리얼스는 8%나 올랐고요. 램 리서치, KLA 등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험악한 장, 엔비디아가 2%나 빠지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0.6%나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 하나 더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불어서 하나 더 뒷단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에서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됐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연간 기준으로 금리를 연준이 인하할 수 있는 폭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자,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이제는 2번 반 정도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대답이 두 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형주는 좋았겠죠. 그래, 오케이, 이건 답이에요. 너무 뻔한 답이고. 그럼 기술주는요? 기술주도 좋았어야지. 맞잖아.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은 기술주한테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주들이 답이 안 나왔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술주에서부터 가치주로 넘어가는 성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엔지니어들은 고 했어요. 무조건 고, 목숨 걸고 고를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설비 증설 계속하겠다고 무려 26년 한 해에 빅테크들과 이런 기업들, 주변의 기업들이 AI에 투자할 금액이 무려 7천억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1년 예산 얼마인가요? 미국 1년 예산이 7조 달러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얼마? 7천억 달러가 넘어요. 지금 예상되는 바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들은 미래를 펼쳐 나갈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없고 이게 결국은 물리 AI까지 갈 겁니다. 즉 로봇,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차 뭐 이런 것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너지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스닥 시장 애매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가고 있는데 뒤따라 가야 되는 투자자들이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엔트로픽도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좀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느낌이 살짝 드냐면 세계 최고의 자본 용광로인 나스닥 시장이 이 거대 기업들의 IPO 상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 한 일주일 반 정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는데 박스에 갇혔고요. 나스닥은 지금 박스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쭉 끝없이 올라오다가 딱 갇혔어요. 갇혔고 이 하단쯤에 지금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투자자들의 변심이면 이거 잘 안 된다. 근데 바로 이때 대안이 생겼죠. 어디요? 한국 주식시장. 대안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저께 7,700억, 어제도 약 4천억 달러, 아니 4천억 원, 4천억 달러라니. 이 정도의 돈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참 운이 좋게도 아니지. 저가 운이 좋았다기보다 우리 구독자들이 운이 좋게도 제가 2주 전에 홍콩 투자자 어떤 저녁 무슨 갈라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홍콩 애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홍콩이잖아. 갔는데 느낌이 딱 보니까 얘네들 뭐야? 한국 주식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애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이제 AI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 시작이고 이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엄청나게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우리가 레버리지 2배짜리 하이닉스하고 저기 뭐야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아주 이제 거품을 물더라고요. 23년부터 반도체를 추적한 저 입장에서는 좀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진짜 반도체를 들고 개고생을 한 제 입장에서는 와, 심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요 포인트가 우리 증시각도 TV 구독자분들한테 행운인데,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죠. ETF 수급과 더불어서 그걸 말씀드렸죠. 잠깐 쉬더니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외국인들도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들은 어떤 그 근거로 움직이냐면 수익률 보고 움직여요. 너무나 뻔합니다. 근데 수익률이 2배 올라갔죠? 치솟았죠? 근데 계속 오를 것 같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해 봤죠? 자기가 갖고 있는 IT하고 비교해 봤죠? 완전 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자기네들 보기에는 실적 계속될 것 같죠? 뭐야, 퍼 5? 퍼 7?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논리가 쫙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듣보잡이야, 듣보잡. 코리아가 어디에? 홍콩 옆에 코리아에 있어요? 뭐 이런 개념인데, 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대단한 나라지. 걔네들 그것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한테 이런 회사가 있어. 삼성. 그게 일본 회사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현다이. 그것도 일본 회사가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지금 시작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밸류빨로 올라갔습니다. 저평가 밸류빨로 올라갔어요. 자연스러운 상승입니다. 5,000포인트까지는 당연히 왔어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면 한 4,000포인트만 와도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EPS 증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걔네들이 1,000포인트를 따먹어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 온 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전히 PR 5배 이하도 꽤 있어요. POR, 영업이익 대비 5배 이하는 꽤 많아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큰 기업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서 우리나라 지금 5,000포인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25배, 50배짜리도 있긴 하지만 섞여 있어요, 섞여. 근데 대표 주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제부터는 뭐냐? 외국인들 들어온 외국인 일반인들에 의한 시즌2 강세장이 시작됐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멀티플 변화. 다시 한번, 멀티플 변화. 한 번 더, 멀티플 변화.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이 멀티플이 PBR 밴드로 1.4배에서 1.6배는 더 이상 못 가는 맥스다. 그 다음 PER 밴드는 16배에서 18배 끝. 없어. 이건 과열이야. 완전 과열이야.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한국 시장에 주어졌던 정답 값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우리들의 값입니다. 한국 시장에 있었던 우리들의 값이고요. 외국인들은요. 쟤네는 27배 시장에서 넘어온 애들이야. PBR 2배, 3배, 4배에서 넘어온 애들이야. 쟤네는 김밥 한 줄에 12,000원에 먹던 애들이 왔어.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밖에 안 해. 그럼 얘네는 김밥 값을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딱 이거예요. 12,000원짜리 한 줄, 김밥 한 줄에 12,000원짜리 먹던 애들이 한국에 딱 왔는데, 퀄리티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네. 어머, 단무지 색깔이 여기는 영롱해 되게 이러면서, 와, 여기 맛도 좋아. 김도 여기가 더 고급인데?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12,000원에 먹던 애들이 여기서 얼마를 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게가 조금 우리가 있었던 때보다 좀 추리하지 않아? 동네가 조금 외곽지구 변두리 같은데? 멀티플을 하향 요소죠. 그러니까 똑같이 27배, 28배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밥 맛은 괜찮은데? 이러면서 오면 이 김밥을 12,000원 주던 애들이 여기서 얼마를 주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부터 25년도에 한국 시장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증시각도기 TV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핵심 상황, 멀티플 변화. 네, 이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돼요. 한국은 이제 맥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맥스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소위 말하는 또 영어 못하는 영어 리레이팅을 할 것이냐. 여기서 리레이팅은 뭐냐면 멀티플 리레이팅. 자기들의 논리로 우리나라 시장을 평가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자, 설날에 좀 즐거우시라고 세배하시면서 우리나라 멀티플이 올라간대.
그래. 반갑다. 조카 요즘 잘 지내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야, 주식만 잘하면 야,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자, 10,000원 더 줄게. 아이고, 삼촌이 이번에 돈 좀 벌었어. 그래? 좀 더 줄까? 그래. 20,000원 더 줄게. 이거 가능하다니까요. 네. 자,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한번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멀티플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걔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 게 아니고요. 강남에 있던 노란머리 제비가 왔어. 이거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죠. 외부 변수가. 한국 입장에서 뭘까요? 회색 코뿔소. 뭘까요? 자, 이제 최근에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회색 코뿔소 뭡니까? 엔화. 1번 금리, 국채 금리 이겁니다. 자, 놀랍게도 지금 다카치 총리가 총리 자민당 압승을 한 이후에 놀랍게도 엔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고 금리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엔화는 괜찮았고 30년물 금리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냐? 그리고 분석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다카치 사나이 총리가 계속해서 재정 부양과 이렇게 돈 풀기와 경기 활성화를 하려면 이제는 더 이상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돈을 더 풀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지금 되게 그 웃기는 상황이에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 약세 베팅했고 그다음에 국채에 대해서도 동시에 약세 베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국채의 약세 베팅이라는 건 뭐예요? 국채가 약세가 되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 약세에 베팅하고 엔화 약세에 같이 베팅한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게 좀 웃기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돈값이 국채 금리인데 국채 금리가 높으면 현금을 갖고 있을 때 돈값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가 똥값이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일본 엔화가 똥값이 될 거라는 확신이면 이게 두 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본 국민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부흥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야.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전 동의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좀 어렵죠?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지금은 엔화가 똥값이 되니까 기준금리를 높이면 진짜 돈값이 높아진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기준점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엔화에 대한 약세 배팅이 조금 가물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시중에 일본 국채의 유통 가격이 끝도 없이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려주면서 돈값이 강해지면 하염없이 얘네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배팅하던 세력들이 이제부터는 금리를 올리고 뭔가 규모를 잡아가네. 돈은 풀긴 하겠지만 정상적 그 재무적 상황으로 가네. 말도 안 되는 저금리가 아니고 금리를 올리네. 이러면 과연 N 국채 약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약세 베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아침에 들더군요. 그래서 의외로 일본은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금리를 더 이상 국채 금리가 투기 세력에 의해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막아내면서 그리고 물가도 일부는 잡으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외로 금리 인상이 아니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봅시다. 요거는 16일 날 다카치 총리와 우에다 가수 비오자이 총리의 오후 총리관저에서 회동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날이니까 그냥 막 던질게. 한국의 노랑머리 제비들이 계속해서 왕창 올라면 원화까지 강세돼야 돼요. 그러면 완전 따봉이잖아. 야, 주식으로 먹고 환으로도 먹어야 쟤네. 야, 환 봐봐. 옛날에 1,15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이야. 야, 이거 지금 보면은 한 1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달러로 사면은 달러가 약세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원화 사면 야, 환으로 10% 먹고 주식으로 20% 먹으면 곱하기 얼마니? 이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엄청 한국 시장이 세질 수 있죠. 자, 설날이라 해서 그냥 선물 막 던진 겁니다.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 너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주식쟁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보유 편향 완전 오지거든. 보유 편향 오져가지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래, 맞아. 각동이가 그랬어.
원화도 강세가 될 거고, 자 이제 외국인들도 엄청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서 원화가 더 강세가 될 거고, 일본 엔화도 강세가 될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강세가 되고, 야 그러면 외국 돈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온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거는 퍼즐 맞추기도 아니에요. 여러 시나리오 중에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 그냥 하나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 뭐 이렇게 조금 시니컬 하셔야 돼요. 주식에서 돈 벌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태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박승영 애널이 부동산 관련해서 재미난 칼럼을 하나 칼럼도 썼지만 재미난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게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 연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가 저희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네, 사람 많은 곳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붐비기 때문에 호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매수 호가를 부르는 사람이 붐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원래 수박이 2만 원에 팔려고 했던 게 나도요. 나 우리 집 꼭 필요한데 나 2만 2천 원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제사해야 돼. 2만 5천 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시어머니 오세요. 3만 원. 뭐 이렇게 되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호가로.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는 무조건 가격이 호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올려주셨냐면 부동산 수업을 들었던 내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다. 인 거죠. 어떤 30대쯤 젊은이들인가 봐. 부동산 수업 듣고 근데 부동산 수업비가 얼마냐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증시각도기 자산운용 때려치고 저 미가 스터디 강사 가야 되겠어. 미가 스터디 주식 경제 강사 1타 강사 각도기 이거 해야 되겠어. 그럼 강남에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웃겨. 수백에서 수천만 원 받는다고? 뭐 이런 그게 아마 임장도 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수업 들어가지고 지방에 아파트 두 채, 세 채 막 산 거야. 빚 땡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팔지도 못하고 가격 왕창 떨어졌고 빚 갚느라고 빚도 지고 부모님한테 돈 땡겨 쓰고 신용카드 차입 땡기고 그래서 빚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잣돈 1억, 2억 다 날리고 빚이 1억, 2억씩 쌓여가고 이랬던 뉴스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박승현 애널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년 후, 2.5 또는 3년 후 주식 수업에 대한 원망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저도 그거 주식 강의의 배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년 뒤 동의합니다. 2022년 2차 전지 강의를 들은 사람은 내 클릭했던 손가락을 정말 뿌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상당히 있을걸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 시장에 대한 공언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노랑머리 제비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부스팅하면 안 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관료분들이 이게 KPI 자기를 평가하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 찍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산적 금융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오늘 박승현이 주말 칼럼에서 썼는데 은행 KPI에 남북 통일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통일됩니다. 농담 아니야. 있어 본 사람은 알아. 있어 본 사람은 안다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은행원들 막 맞아 막 이럴걸? 내가 안 봐도 비디오거든. 진짜거든요. 근데 은행 KPI로 생산적 금융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본 부스팅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관료들이 그렇게 책정하면 그렇게 은행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제발 부탁인 게 오케이 10,000포인트까지 가자. 10,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가냐? 26년이니까 33년까지 가자. 매년 100포인트가 아니고 매년 1000포인트씩만 가자. 올해 26년이니까 6000포인트 가고 27년 7000포인트까지 가고 28년 8000포인트까지 가고 천천히 가자 제발. 제발 천천히 가자. 안 그러면 나중에 후폭풍 온다. 그래서 여기 대한 고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책하시는 분들은 부스터 엔진 단추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놈들이 저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준데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외국 분들께서 한국 주식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지금 하셨어요.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 안 밟아도 얘들이 엑셀 밟아요. 그럼 뭐냐면 교통사고 날 거를 지금부터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짝 브레이크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거는 미국 애들이 한국 주식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돼. 얘네 지금 ETF로만 사거든. 그러니까 좀 직접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한국 주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건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와 관련된 루머 뉴스. 대만 언론이 SK 하이닉스가 LG 디스플레이 파주 P7 공장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맞다면, 이 뉴스가 맞다면, 하이닉스 부인했습니다만 맞다면 하이닉스가 청주에 더 이상 지을 공장이 없다. 청주에 계신 분은 아시죠? 더 이상 공간이 없다. 근데 용인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수요는 폭증했다. 이제 공급할 공장은 없다. 당장 최대한 빨리 자기네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크림룸 설비가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 크림룸 설비는 반도체 공장이 있죠. 또 하나 LCD, LED 공장이 있습니다. LED랜다. OLED 공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셋업할 수 있죠. 즉 거의 2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1년 반 이 정도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되게 설득력 있는 루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행간까지 봐야 되겠죠.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의 캐퍼가 풀로 찼다. 좋은 뉴스입니까? 자, 그동안에는 가짜 수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장 증설 안 했고요. 그리고 수요가 빠졌던 거가 채워지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요. 공정만 전환했으면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DDR4를 DDR5 라인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공정 전환만 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수요가 진짜 폭발하면서 터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P4 삼성전자 평택 P4 라인에 매우 빠른 클린룸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장비 입고가 되고 그래서 KLA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근데 하이닉스는요. 공장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 말인즉슨 HBM4 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수요를 다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공급이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역으로 풀면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주말이란다. 설날 연휴라서 좀 여유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무슨 데더라? 프레지던트 데이가 휴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 편하게 길게 했습니다. 월요일치까지 다 뽑은 거니까 월요일날 저 기다리지 마세요. 저 놀러 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설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아주 획기적으로 멋있는 25년이 시작되는데요. 항상 중심을 지킵시다. 중심을 지키고 기분이 좋아도 회의적 태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지면서 즐깁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설 연휴 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